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네플레이 편집장입니다. 네,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복수는 나의 것 손세훈 PD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복수는 나의 것 보고 이제 테마 자체는 선악이 공존하는 신하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하균 배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루두루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손세훈 PD님 오랜만에 이 작품으로 토크를 하기도 잠깐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신하균 배우 다른 작품 많은데 하필 왜 이 괴작을 선택을 하셨는지. 개봉시킨 지 지금 22년 하고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봉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개봉 전보다는 사실은 기자 시사 때 받은 그때 계셨잖아요, 같이. 네. 그때는 분위기 진짜 상막했죠. 예, 분위기 살벌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안에 그 온도와 질감들이 좀 여기도 지금 보이니까 조금 당황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때 그 질감과 지금이 뭔가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이 괴작을 선택을 하셨고, 또 신하균 배우가 직접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했어요. 근데 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오게 돼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감독님도 지금 해외에서 지금 촬영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PD가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그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JSA로 그 당시 이제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시고, 진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든다는 그런 욕심이 가득 담겨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헤어질 결심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인데, 아무튼 그 신하균 배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은, 네.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그 신하균 배우의 어떤 등장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으로 치면 구교환 배우나 박정민 배우가 딱 등장했을 때 그런 굉장히 신선했던 느낌, 핫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캐스팅 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제가 하는 데서 캐스팅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았어요. 감독님이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보낸 사람이 아마 송강호 선배랑 신하균 배우한테 제일 먼저 보냈고요. 신하균 배우는 보자마자 일주일 만에 하겠다고 답이 왔고, 네. 송강호 선배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렇죠. 여러 번 거절하셨던. 네, 굉장히 많이 거절했어요. 네, 많이 거절을 하셨고, 결국은 이제 막판에 이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합류를 하셨는데,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의욕을 보여준 배우가 신하균 배우라서 정말 좋았죠. 너무 편했고, 그리고 저하고는 사실은 제가 그 전작품을 간첩 이철진이라는 작품을 제가 했었는데, 간첩 이철진 때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갑기도 했고, 그만큼 그 중간에 이제 JS라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일단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젊은 스타로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왜 하필 이런 괴작을 선택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죠. 네. 뭐 사실 괴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게, 어떤 그 당시 한국 영화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표현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묘사의 수위를 굉장히 이렇게 앞서서 확장시킨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한국 영화를 좀 떠올려보면,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하면 박찬욱, 봉준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이창동, 홍상수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뭔가 한국 영화계에서 주목하는 어떤 그 작품하면 박하사탕이 굉장히 컸죠. 네. 박하사탕을 중심으로 한 어떤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들이 말하자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그 당시 뭐 학생들이 만드는 단편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그 이창동 감독님이나 홍상수 감독 영화였던 아류 같은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이 복수로 나의 것에서 나온 어떤 이런 그 하드보일드한 세계라던가,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야구 배트로 머리 때리고 막 이런 장면들 보면서 저는 네.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한국 영화가 나와서, 이게 이런 센 한국 영화가 나오면서 다른 감독들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앙극장에서 시사를 했을 때 네.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배급 시사, 뭐 기사에서 나눠져 있지 않고 큰 극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네. 다 왔었죠. 그래서 1000석짜리였죠. 네, 그렇죠. 동료 감독들이 다 왔는데 그때 같이 왔던 감독들이 뭐 김지훈 감독님도 계시고 뭐 류승환, 오승욱, 임상수 감독 다 계시는데 영화 끝난 다음에 감독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너무 흥분해서 와 드디어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와 나도 이제 이런 세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열이 되게 보였는데 특히나 네. 임상수 감독님이 너무 이 영화를 좋아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특히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그 신하균의 터미네이터 장면 있잖아요. 네. 벌거벗고 등장하는 터미네이터가 이제 딱 네. 온 것처럼 등장한 발가벗고 나오죠. 그쵸. 네. 그 장면을 찍은 폐 건물에서 바람난 가족 영화를 찍었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바람난 가족에서 그 아이를 집어던지는 장면을 이제 거기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찍으시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영화 끝난 다음에 대부분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는데 맞아요. 동료 감독들은 굉장히 흥분해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네. 뭐 하드보일드라는 명칭을 저희가 붙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케터들이 이제 하드보일드다. 감독님 본인도 사실은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딱히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러셨지만 저희는 찍을 때부터 이 영화는 정말 재밌는 코미디다라고 찍었어요. 네, 진짜 재밌는 코미디다. 이게 안 웃겨? 이럴 정도로. 그런데 제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너 합류해라 보내주셨는데 책이 되게 얇았어요. 근데 그때 제목이 파괴된 사나이였어요. 네, 파괴된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받았었는데 시나리오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얇은 시나리오를 제가 3일 걸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감독님 전화 오셨고 할 거지? 하긴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아니야. 되게 웃긴 영화야. 웃기게 찍을 거야. 그러셨어요. 네, 그 기억이 나요. 네. 그 당시에 감독님이 좋아하셨던 표현이 그로테스꽝이라고 해서 그로테스크하고 우스꽝스럽다. 네. 그로테스꽝이라고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그 이후에 감독님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아가씨나 헤어질 결심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크게 1부와 2부 구성이 있잖아요. 네.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키가 정신병을 잡혀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2부가 펼쳐지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도 이제 분개됐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설애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또 이렇게 이포해 가면서 2부가 시작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구성이 좀 시작된 첫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볼 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유괴가 1부라고 한다면 2부는 이제 그 동진 송강호가 이제 사건을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네. 이제 2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 신하균 배우의 염색한 머리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하균 배우가 태어나서 처음 염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여기서 이런 염색한 머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드보이를 할 때 오대수의 그런 머리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작할 단계에서 저희가 감독님이 굉장히 주안점을 담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 영화에서는 그린을 빼요. 초록색을 많이 빼요. 왜냐면 초록색이 사람한테 주는 심리적 효과가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되게 어둡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보면 조명기 앞에 마젠타를 내거나 그 다른 색깔을 그린을 빼는데 저희는 거꾸로 그린을 넣었어요. 네, 엄청나게 그린 필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걸맞게 이제 류의 머리색도 그렇게 셋업을 하셨고 아마 영화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화가 되게 푸르딩딩 그 초록색이 싹 끼는 전체적인 일관적으로 전체적 그런 느낌을 받으셨고 그게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드보이 때도 그린 엄청 썼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영화들이 사실은 감독님은 그린을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린의 느낌이 저는 그 헤어질 결심까지도 좀 네,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네. 그게 굉장히 선명한 그린 그 드레스를 그 설애가 입고 나오는 네. 그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복수는 것을 보니까 헤어질 결심도 많이 떠오르던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복수는 나의 것이 어떻게 보면 박찬욱 감독님의 전체 필모그래피로 보면 서울에서 찍은 장면이 가장 많은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자연에서 찍은 장면들도 꽤 네. 많은데 그 마지막에 실제 이제 전남 순창에서 찍은 그 네. 계곡 있잖아요. 네. 냇가가 그 울퉁불퉁한 그 바위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저는 그 헤어질 게 약간 산해경 같은 네,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CG를 쓰지 않고 딱 저런 데를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석 달 반 걸렸어요, 찾는데. 지금 석 달 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로케이션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데를 찾으셨나. 그러니까 제작팀 전체가 저 포함해서 제작팀이 4명이었는데 4명이 3개조로 쪼개져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2001년도니까 뭐 팀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팀앱 없으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지도 전도가 있어요. 전도를 사서 그냥 지역별로 권역별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그다음에 우리 제작실장이 강원도, 그다음에 다른 한 팀이 경북, 경남 이렇게 쫙 찢어져서 다 돌아다녔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후보를 갖다 줬는데 다 싫으시대요. 다 싫으시다고 하셔갖고 이제 에라 밑자야 본전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순창 쪽을 들어갔는데 지도에 안 나오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없어요, 길이. 진짜 그 지도에 없어가지고 근데 새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에이 몰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새길을 딱 들어가서 딱 나오니까 앞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이 있고 이 넓은 돌이 필수였어요. 넓은 돌이 있고 옆에 차가 다니는 길이 하나 있고 이거 봐라 이래갖고 찍었더니 그때 찍어가지고 바로 올라와서 보여드렸더니 그날 결정하셨어요. 여기다. 그래서 본인 한번 내려오셔갖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기장성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헌팅을 이 영화는 헌팅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쉽게 하는 헌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하균 배우 얘기 좀 해보면 네네. 그 신하균 배우는 그 전에 JSA를 통해서 네네. 굉장히 핫한 스타가 됐고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복순에 가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참 이 작품에서는 되게 힘든 촬영이 많잖아요. 엄청 많았죠. 네, 특히나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드디어 후반부에 그 동진이 류를 잡게 됐을 때 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네. 그게 이제 그림자로만 비치고 송강호 배우의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그러니까 동진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얼굴 클로즈업은 전혀 없고 네. 뒷모습만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로 계속 망설이다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후드려 패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때 신하균 배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청 무서웠어요. 그렇죠. 이제 어느 타이밍에 자기를 때릴지 모르니까 계속 움찔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움찔 때문에 NG 몇 번 나왔어요. 지금 그때 뭐 이렇게 디렉팅의 신호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줬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냥 펼쳐놨어요 카메라를.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시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숭아의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앵글이 딱 2개예요. 완전히 들어가거나 완전히 빠지거나 2개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미들샷이 하나도 없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빠져가지고 그냥 펼쳐놓고 딱 봤는데 송강호 선배가 어떻게 어디를 펼지 모르니까 얘가 일단 저희 안에 뭐 보호장구도 넣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로 날라오는 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때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엉겁기를 하다가 움찔해서 한번 2번 정도 NG가 났고 결국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찍으면서 그럴까 참아라. 알지 않냐 송강호 선배 강호 형 알지 않냐 연기 10번 하면 10번 다 다르게 나온다. 10번 10테이크 가면 맞는데 다 다를걸? 일단 버텨. 그래서 버텨서 오케이가 났어요. 문제는 그 씬 찍고 그 다음날 포스터 촬영한 날이었는데 못했어요. 얼굴이 너무 부어서. 그렇겠네요. 네, 못했어요. 그래서 포스터 촬영 캔슬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뭐 신하균 배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그 현장이나 그 작업할 때 어떤 인성이 되게 훌륭한 배우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신하균 배우를 떠올려보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진짜 오래 일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때 이제 신하균 배우의 그 소속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신하균 배우가 그러니까 류가 이 인파 속을 걸을 때 그 앞에 서 계신 그 걸으시는 분이 그 당시 신하균 배우 매니저더라고요. 네, 김양래 씨. 네, 김양래 네. 씨.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저분하고 참 연락도 많이 하고 잘 지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반가웠는데 어쨌건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신하균 배우가 이제 서울예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일했던 그 키노라고 하는 영화사가 또 그 영화 잡지사가 그 남산 감독협회 건물.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서울예대 가끔씩 놀러 오면 그 신하균 배우가 이런 뭐라고 주전부리라고 해야 되나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이렇게 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는 이미 좀 꽤 유명해서 그 소속사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고 네. 근데 이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정재영 배우, 네. 임원희 배우 같은 분들도 네. 같은 소속사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 같이 와서 맞아요. 인사를 시켜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저 입장에서 저나 이제 다른 기자 입장에서는 뭐 임원희 배우나 정재영 배우는 완전 초면인데 그렇죠. 꼭 그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그게 그렇게 뭐 챙긴다고 해야 되나? 되게 챙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전작품 간첩이 절진할 때 정재영 임원이를 다 만났잖아요. 네, 그 뒤에 4인방으로 앉아 계신 그렇죠, 분이 그렇죠. 정재영 임원이 그다음에 저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두 분 계시는데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정재영 임원이도 되게 신인이었지만 신하균도 신인이었어요. 거의 신인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감독이 장진 감독님이셨어요. 장진 감독님 사단이죠. 그렇죠. 서울예전은 사단이죠. 그때는 장진 사단. 네, 장진 사단이죠. 장진 사단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별동대처럼 있는 친구가 사실은 유승범이에요. 같은 소속사에 유승범 배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균 배우 통해서 유승범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영화 보시면 그 뇌성마비로 나오는 친구가 유승범이잖아요. 진짜 뇌성마비인 줄 알았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 정말 많았어요. 그때 뭐 유승범이 내가 유승범인데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디서 저런 뇌성마비 연기자를 캐스팅을 했냐는 얘기도 좀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물에 빠진 걸 보고는 막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다가가서 그냥 목걸이만 빼온 그 모습이 굉장히 뭔가 그 당시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냉소적인 시선 이런 것도 잘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저는 또 복수는 나의 것을 떠올려 보면 박찬욱 감독님 얘기를 해보면 박찬욱 감독님이 그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꽤 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썼던 여러 대사들 중에서 내가 썼지만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언급했던 게 이제 그 딸이죠, 딸. 네, 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진 속에 있던 딸이 이제 판타지처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아빠 나 수영 배울 걸 그랬나 봐라고 하는 대사가 자기는 그때까지 썼던 내가 썼던 그 모든 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유괴를 당했고 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 그 아이가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 그 대사가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그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잘 익혔고요. 엄청나죠. 네.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되게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혼났죠. 너는 책도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고 내가 무슨 PD란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혼났었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작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사들이 되게 세잖아요. 너 착한 놈인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하나가 다 박찬욱 감독 인장 같은 대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화였죠. 네. 저는 이제 PD님 개인의 어떤 의미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 송강호 배우가 이 복수는 나의 것을 회상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JSA가 끝나고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CJ에서 정말 성대하게 이 디프리를 마련해줘가지고 줬는데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은 끝난 다음에 그 담당 직원들이 그 중국집에서 그 맥주를 시켜놓고 그냥 갔는데 그 맥주가 너무 미지근해가지고 정말 그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네. 그런데 그 미지근한 맥주를 마시는 박찬욱 감독의 표정만큼은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이어가지고 너무 싫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찬욱 감독님이 이게 그 개봉일이 3월 29일인가 하여튼 봄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뭐 지나가는 말로 이거 3월 말고 뭐 다른 계절에 개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이제 봄나들이 가는 이 계절에 이 영화를 개봉하니까 좀 흥행이 못된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송강호 배우가
아유 뭐 다른 계절에 개봉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이 영화를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네. 해석하고 재평가하고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PD님에게는 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 작품에 어떤 참여했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딱 이거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8작품, 9작품 정도 제작을 했는데 제가 한 영화 중에 제일 좋은 영화. 지금도 제일 행복했던 영화. 그런데 또 하라 못할 영화. 마지막에 본심이 또 하라면 못할 영화. 왜냐면 사실은 처음에 그 CJ 이강국 대표님이 처음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미션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예산만 넘기지 마라. 진짜 예산만 넘기지 마라. 딱 미션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복순나의 것을 할 때 뭐 영화의 미학적인 부분이나 무슨 이런 거 뭐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세이브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넘기지 않고 내가 끝낼 수 있을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는. 그래서 이후에 사실은 편집실에서 수백 번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근데 또 하라 그러면 또 이 힘든 영화를 정말 흥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제작자가 되다 보니까 또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일 좋은 영화, 제일 행복했던 현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장면 꼽는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 그 돌무대기 위에 시체 무더기 올려놓고 그 토막. 네, 토막 친 거가 제일 인상에 남죠. 네. 그것도 실제로 신하균 배우가 직접 연기하려고 하셨죠. 시체 원래는 연기를. 네네, 시나리오상에는 죽어가는 류의 동태 눈깔 같은 눈이 죽어가는 송강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문이 있어요. 시나리오에는. 그래서 실제로 눕혀놓고 송강호 선배가 여기서 가슴에 칼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하듯이, 이제 눈과 눈이 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생각만 해도 그게 나왔으면 너무 무서울 뻔했는데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독님이 더미는 정말 싫대요. 왜냐면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야 되면 더미가 티가 나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인데 절대 싫다. 그래서 배우를 눕혀놓고 찍었는데 테이크를 이렇게 가면 계속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계속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가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눈을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한 30분 있다가 치고 난 다음에 감독님, 이번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절대 눈 안 깜빡거릴 자신 있다고. 근데 눈은 안 깜빡거렸는데 눈에 빨간색 핏줄이 쫙 눈물이 한 방울 눈물이 이건 못 쓴다. 그래서 3시간 찍었나요? 그 장면 하나 찍는데. 근데 오케이가 안 났어요. 오케이가 안 나서 전 스텝이 보였어요. 전 스텝이 진짜 막내까지 다 모였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뭐 비닐에 둘둘 말아서 찍어 봅시다. 뭐 아니면 거적대기 하나를 씌워 봅시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비닐을 하든 거적대기를 씌우든 그냥 시체만 있는 거지 뭔가 주고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아닌 거여서 누가 지나가다 그런 얘기를 감독님 그냥 시체를 토막을 치세요 그랬어요. 스텝이. 야 그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시체 무더기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준비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순창군 쓰레기 봉투예요. 쓰레기 봉투 3개 갖고 와서 주변에 있는 나무 토막 잘라서 팔다리 같이 해놓고 하균이 머리통만한 돌을 하나 갖고 와서 이거는 머리다 이러면서 놓고 꽁꽁 묶어서 안 보여주게 한 다음에 이렇게 겉에 피 바르고 그 전기톱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찍어놓고 나면 감독님을 진작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셨어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납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뭐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작품에 네. 담겨 있어서 참여하는 그 제작부, 제작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번 도전의 연속이었을까? 고통스러웠죠. 네.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순창이라는 지역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내에 한 3시간? 3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안개가 끼거나 해가 빨리 지거나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3시간 반 동안 4시간 안에 찍었어야 되는 게 시간적인 제약도 너무 심했고 어려웠습니다. 프로덕션은 쉬운 프로덕션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영화들 촬영할 때 그 기자들이 직접 촬영 현장 방문하는 게 되게 흔한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복순아이거 촬영 현장을 2번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영화 속에서는 금호역으로 설정돼 있는 이제 돈가방을 들고 네네. 이제 동진이 가는 그 버티고개역 거기 갔던 기억이 있고 또 한 번은 그때도 이제 부산영화제 기간이었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순창을 가면 되게 머니까 네네. 그때 이제 그 CJ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부산영화제 온 기자들을 태워서 네. 순창으로 갔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부산에 있다가 순창으로 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날 저녁에 아마 저기 매운탕 드셨죠? 매운탕집 예약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네. 새록새록 지금은 촬영 현장 공개 자체를 절대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그때는 그렇게 다 가서 그렇게 막 함께 촬영하는 모습도 보고 촬영기도 나오고, 네,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죠. 기사도 나오고 요즘 좀 그런 맛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좀 네. 서운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랜만에 이제 복수는 나것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네, 경험을 네. 했습니다. 네. 저도 다시 보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소환시켜 주신 분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소환을 하셨는지 모르고. 네, 여기 뒤에 제 네. 이름은 없지만 네, 신유라고 하는 분께서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올해 이제 커뮤니티 비프에서 이렇게 토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재미난 걸 준비했습니다. 네. 네, QR 코드를 네, 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QR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대요. 네.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고요. 하여튼 그 마지막에 왜 그 4명 있잖아요. 네. 무정부주의자 4명. 그렇죠. 지금은 뭐 워낙 다들 유명한 지금은 워낙 유명하신 분들, 오광록 선배, 네. 신정근 선배, 워낙 유명하신 이계영 선배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당황스러움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극대화됐죠. 네. 누구지? 뭐 이렇게. 뭐야? 네. 누구냐고. 음. 이게 이제 그 기주봉 선배님 형이신 기부석 선생님 운영하시는 네. 76극단 멤버들. 그렇군요. 네. 워낙 그 당시에 그 기주봉 배우를 아끼셨죠. 네, 네. JSA에서 나오시고. 네네네. 그 저기 뭐야 저기 뭐 동진의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배 자연은 그 한신 딱 등장하셨는데 되게 인상 깊게 등장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4명을 캐스팅을 이제 기국 선생님 76극단 멤버들로 하신 거죠. 네. 감독님이 제일 자랑하는 캐스팅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지금 관람평 오자 토크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로테스광 여기 한 명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학윤신 역시 박찬우 등등. 네. 또 있어요. 좀 11개. 여기서 한 명 뽑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한 명 뽑아서 뭐 상품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좀 올리면 뭐가 있지? 이게 제일 좋네요. 네.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네. 잔디머리류. 네, 잔디머리류. 네. 잔디머리류. 진짜 잔디 같잖아요. 잔디머리류 말고 또 진짜 유승범인지 몰랐어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역시 또 오늘이 이제 신하균 배우가 또 테마다 보니까 아까 맞아요. 역시 학윤신. 그러면 네. 역시 학윤신으로. 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역시 학윤신. 참 좋은 배우고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배우라서 네. 역시 신하균이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학윤신 어떤 분이세요? 네. 손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상품이 좋은 거더라고요. 거의 현금으로 쓰실 수 있는. 하지만 내일 모레까지 써야 되는. 그렇죠. 6일까지는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뭘 쓰실지 모르겠지만 해운대에서 쓸 수 없는. 그리고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남포동에서만 쓸 수 있는. 네. 근처에 가서 맛있는 거 하나 사 드시면 되고요. 네. 다음 분 또 보자. 복수는 나이가 있어서 류의 머리색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네, 퀴즈잖아요. 네. 그렇죠. 얘기 다 끝났는데 뭐. 그러면 어쨌든 상품은 나가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손 드실래요? 색깔 뭘까요? 저기 맨 뒷분. 저분 축하드려요.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민트색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신데. 네, 아까. 민트색. 그다음 또 뭐죠? 네, 그다음 또 퀴즈를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죠. 복수는 나의 곳에서 나오지 않는 배우는. 복선학에서 나오지 않은 배우는 그 보기가 있었나요? 네. 아, 관객들만 보시는 거구나. 네. 백현진. 그렇죠. 백현진 배우는 안 나왔죠. 네, 네. 백현진 배우는 노래만 불렀어요. 제일 먼저 그럼 어느 분을 저희가 골라야 되나요? 이게 내려가면은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그분은 복락어님이네요. 공락원님 어디 네. 계세요? 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복수나에서는 감독님의 몇 번째 작품일까요? 세 번째. 야, 요거 괜찮다. 감독님 몇 번째 작품일까요? 복수나의 것은 맞추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수나의 것은 몇 번째 작품일까요? 네, 네? 세 번째. 아니요. 아니다. 맞아요. 감독님 데뷔작이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예. 가수 이승철이 주연했던 다른 해가 꾸는 꿈. 그 다음이 3인조. 그렇죠. 3인조가 있죠. 3인조. 그 다음이 JSA. 네. 그 다음이 이거 네 번째 작품이세요. 3인조를 다들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그 세 개의 퀴즈를 끝냈고요. 네. 신하균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네, 해주셨는데요. 얼핏 봐도 여기서부터 골라야 되나요? 아, 진짜? 신하균의 필모그래피 중에 편집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그거를 하신 분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드라마 괴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드라마 괴물을 가장 좋아하고 영화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역시 지구를 지켜라를 네. 비켜할 수 없겠죠. 그럼 지구를 지켜라를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신 분이 일단 서영님이네요. 서영님, 네. 네. 지구를 지켜라. 저도 제일 좋아해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지구를 지켜라 하고 느낌표 써주셔야 정답인데요. 써주셨습니다. 네. 맞아.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하다 보니까 다 된 거죠 이제. 네. 혹시 그럼 PD님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신하균 배우요? 네. 저는 복수는 알고 시죠. 당연히. 이거 보겠나요? 저도 사실은 빼고는 지구를 지켜라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지구를 지켜라가 제가 사실은 이 작품 다음에 프로듀스한 영화가 선생기몽두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영화 개봉하고 2달 뒤인가 3달 뒤인가 그 영화 개봉을 했어요. 지구를 지켜라가 개봉을 했는데 그 신배우한테 연락이 와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시사 갔다가 전 너무 박수 쳤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 저기 괴성이 있잖아요. 그 외계어 하는 거. 거기서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 여기 언급해주신 작품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이렇게 써주셨고 그리고 또 런닝맨이라고 하는 작품도 네, 있어요. 거의 영화에서 계속 뛰어다녔던 런닝맨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형 우리 형. 여기서는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원빈과 또 형제로 네. 나왔죠. 네, 곽경태 감독님 영화. 네. 그리고 아니다. 악녀도 있었죠. 악녀. 네, 악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박쥐. 저는 그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복수는 날 것을 빼고는 그 박주에서 되게 뭔가 그 찌질한 남편으로 나섰잖아요. 맞아요. 박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 더 있잖아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찌질한 킬러.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 또 고지정을 언급해 주신 또 네. 분도 계시고 그만큼 신하균 배우가 그동안 정말 많은 작품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렇게 써주신 것만으로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신배우는. 네.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20대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신배우도 이제 5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50대가 됐잖아요. 50대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는 배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바꿀게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창시가 안녕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 그리고 또 그 뒤로도 이제 뭐 웰컴 투 동막골, 예의 없는 것들, 킬러들의 수다 쭉 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아 신하균 배우가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그 영화제에서 뭐 특별전이나 회고전을 해도 10작품 이상 네. 충분히 이렇게 좋은 작품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그 뭔가 이렇게 자기가 되게 어린데도 그렇고 그때도 20대였는데 네. 내가 내가 이 소속사 있는 배우들 내가 어떻게 좀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흐뭇해집니다. 네. 저는 굉장히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기 하나에 충실하게 하면서 자기가 그 영화에 올인하는 그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마 지금 준비하는 영화들 보고 있으면 한번 줄까? 그럼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든 일단 1순위로 꼽는 배우가 됐어요. 저희한테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후반부에 준비된 이 코너를 사실은 한 20분 정도 네. 잡고 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해갖고 그렇죠. 이렇게 너무 스르륵 해버린 것 같아서 근데 스르륵이 좋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아무튼 오늘 뭐 이 자리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뭔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시 않으실까? 개봉한 지 22년 된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화를 여기 계신 분이 보신 다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가 사실은 궁금해요. 궁금하고 저도 이제 영화 이제 한지 이제 28년 차 되는데 해외를 나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게 되면 아마 편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찬욱 감독 딱 이러면 사실은 올드보이보다 복수를 뽑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이 영화를 꼽는 게 꽤 많고 그만큼 열심히 만들었고 비록 이 영화가 흥행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는 그때 당시에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시금석이 되었기 때문에 올드보이의 흥행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한국 장르 영화의 어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열어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환해 주신 프로그램은 감사하고 여기 와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복수는 나의 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커뮤니티 빅트에서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뭐 비는 안 오더라고요. 다들 조심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부산 영화제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